여러분의 아침이 똑똑해집니다.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매주 목요일 민생과 복지 분야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인터뷰.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9번째 시간이네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상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민생과 복지 이슈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청년 일자리와 소득 보장 알아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와 소득 보장입니다. 네. 청년 실업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청년 체감 실업률이 34.2%.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때문에 일어난 거죠. 네. 사실 이게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요즘에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해서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가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들 하나씩 좀 볼 텐데 먼저 이제 청년 인턴제 어떻습니까? 네, 인턴 제도는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네.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저임금의 단기 근로 비정규직 고용 형태인데요. 네.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 대책으로 199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네. 현재 인턴은 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에서 하나의 일자리 유형으로 이미 정착이 된 거죠. 사실 그 인턴 제도는 뭐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또 고용주에게는 뭐 우수 인력을 탐색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취지에서 벗어나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먼저 열정페이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기업들이 정규직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면서 낮은 임금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사실상 착취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심지어는 공공기관조차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청년 인턴을 뽑은 245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152개, 절반이 넘죠. 네. 기관에서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무 하나도 야,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죠. 청년 인턴들 일종의 노동 착취인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거죠.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이제 또 취업 성공 패키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실업자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자. 그래서 직장을 찾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34세 이하의 청년은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네. 이 취업 성공 패키지는 개인별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3단계에 걸쳐 통합적인 취업 지원을 하는 건데요. 네. 먼저 1단계는 3 내지 6주 동안의 집중 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인별로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인데 네. 요 단계를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참여 수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2단계는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에 따라서 직업 훈련이나 창업 지원과 같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제공하는 기간인데요. 네. 이때는 이제 하루에 18,000원씩, 한 달에 최대 28만 4천원까지 훈련 수당을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3단계인데요. 이것은 이제 3개월 기간으로 고용센터나 민간 위탁기관에서 취업을 직접 알선해주는 네. 집중적인 취업 알선 시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어떻습니까? 직업훈련과 구직 활동에 전념하기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의 이 수당이 너무 적어요. 수당이 좀 적군요. 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한 청년들 중에서 한 달에 150만 원 넘게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의 규모와 뇌실을 획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또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이제 열심히 했는데요. 네. 그런데 정부가 대출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막상 이 청년 창업의 대부분은 음식점, 카페, 옷가게 같은 생계형 창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런 생계형 업종이 너무 과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죠. 정부가 해외 취업이나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는 데 많은 재정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도 왜 중동으로 가라고 청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그 청년의 해외 취업을 열심히 장려를 했고 매년 400억 원 넘게 돈을 지출했거든요. 네. 올해 2017년에도 458억 원이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이 이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성과 분석 감사를 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면 해외에 진출한 많은 청년들이 기본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더라. 아하. 고용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많죠. 네. 또 정부는 이 중소기업 취업을 많이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또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데 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과 노동 환경의 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아직까지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네, 핵심은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죠. 네. 공공부문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2015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은 총 고용의 7.6%입니다. 네. 그래서 OECD 평균 21.3%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 서비스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첫째, 소방관, 경찰, 복지공무원 이런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요. 네. 둘째,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이게 사회 서비스인데 이 분야의 일자리를 양쪽으로 늘리면서도 기존의 이 일자리를 질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네. 그래서 유럽 복지 국가들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청년들이 이 분야의 일자리를 좋아할 만한 네.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내는 것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제 갈수록 어렵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 때문 아닙니까? 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어떻게 좀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것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이게 이중 구조거든요. 네. 저는 이 격차를 해소하거나 크게 완화하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경제사회에 거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럽 복지국가들의 성과를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네. 현재 6,470원인데요. 요 최저임금을 저는 뭐 한 8,000원 정도가 지금 8,000원. 예, 8,000원이 지금 생활임금이거든요. 네. 요 정도 수준으로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알바연대 대표하고 저희가 통화했을 때 10,000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네.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바로 이렇게 갈 수는 네, 없으니까. 일단 8,000원 정도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생활임금이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대기업, 공기업 이런 데만 고집하고 중소기업 기피하고 비정규직 안 가는데 이게 이제 회사 복지가 격차가 크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임금과 복지의 격차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도 해야 되지만 네. 이 중소기업의 혁신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니까요. 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여기에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 복지의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네.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회사가 주는 복지를 점차 국가의 보편적 복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취업자든 실업자든 누구라도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같은 이런 보편적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보육이나 교육, 의료, 요양 같은 이런 공적 사회 서비스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설사 중소기업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적성에만 맞으면 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이 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려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인센티브도 주고요.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 근로자들에게 2년 후에 1,200만 원 플러스 이자 이렇게 해서 목돈 1,200만 원 이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정부가 600만 원, 중소기업이 300만 원, 청년 근로자 당사자가 300만 원 이렇게 적립을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잘 우리가 확대하면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산업별로 유망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네. 지원을 하되 요 기한을 지금의 2년으로만 특정하지 말고 네. 연장 가능하도록 좀 이게 뭡니까 이게 융통성 있게 네. 그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네.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좀 통계를 보니까 통계청 작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보니까 30세 미만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만 1년 전보다 감소했네요. 이게 뭐 청년 소득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를 보면요. 네. 2013년에 85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6년에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3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었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결국에는 청년의 소득 문제로, 네. 청년 부채로, 네. 그리고 청년 빈곤으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저희들이 앞서 거론했던 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함께 청년 소득 보장 정책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대학교 등록금만 해도 이게 청년들이 부담이 큰데 말이죠.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소득 보장 정책이 요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청년수당제는 19세에서 29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미취업자, 졸업 유예자, 니트족을 대상으로 활동 계획서를 쓰게 하고요. 이것을 네. 바탕으로 심사 선정을 하고 최대 6개월 동안에 매달 50만 원의 활동 보조금을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2006년도에는 예산이 9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목표로 시행했는데 이게 전체 대상자의 0.2%에 불과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시범 사업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 네. 뭐 또 취업하고 연계성도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지자체 사실 시범 사업도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앙 정부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청년 소득 보장에 대해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 단체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네, 역시 소득 보장의 핵심은 일자리인데요. 네. 학업을 마치고 정부의 도움으로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고용노동부에 일단 등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등록한 청년들에게 취업 상담 그리고 직업 훈련을 조건으로 고용과 연계를 해서 네. 기초 생계가 가능할 정도의 청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복지효과 소사이어티가 주장하는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고용과 소득 보장을 연계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해지려면 앞서 언급했던 임금과 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네.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 개혁이 단행돼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청년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방안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이 등록금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안 줄어드니까 자꾸 이제 청년들이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채무죠. 네. 그리고 청년 주거를 또 지원해줘야 돼요. 주거비가 네.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교통비나 통신비도 좀 청년들에게 할인해주고 네. 네.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할 경우에는 육아 지원을 대폭 강화해주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득 보장 제도가 좀 작동하는 걸로 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청년 일자리와 소득 보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